라이커 버진 1984년에 알칸타라에서 묘하게 순진한 여자를 노래한 라이커 버진은 데이트를 치면서 마돈나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다. 이 곡으로 마돈나는 처음으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나는 5살이었고 너의 동생은 2살이었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이 마돈나 음악에 심취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19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교회에 살면서 이 정신대에 마돈나 사진을 붙여두었던 우리에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딴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았다. 1992년에 마돈나의 5번째 앨범 에로티크가 발매되었을 때 여동생은 자신의 형돈을 전부 끌어모아서 우리의 우상이던 마돈나의 전기를 사는 데 썼다. 엄마는 마돈나가 온갖 남자들과 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녀가 그냥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성관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더 많이 하는 건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까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야. 대체 얼마나 많은 파트너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걸까? 너무 많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행동을 우리의 삶이나 경험에 비교하는 기준은 뭘까? 아마도 가장 확실한 질문은 다음이리라. 그 사람의 삶은 뭘까? 우리 세대는 성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남성은 화성에서 왔고 여성은 금성에서 왔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남성에게는 육체적인 관계가 필요한 반면에 여성에게는 감정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이제 식상할 정도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이처럼 뚜렷하게 구분짓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16에서 17세기 여성은 문학과 의학에서 음ton하고 초점하며 정열적이고 성적으로 적극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모순적이고도 그와 동시에 젊은 여성의 성격은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고 그러므로서 늘 단속의 대상이었다. 여성의 쾌락은 여성의 생식 능력과 관계되는 한에서만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여성의 것은 남성의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가 토머스 라크가 명명한 이 인간의 단성 모델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생식기를 뒤집어 놓은 것과 또 고한 또 어렵게 해서 불가했다. 여성의 것은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다. 하지만 19세기 되면서 여성의 신체와 정신은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상적인 여성은 점차 무미건조하고 소동적이며 성기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동에 부적합한 존재로 그려졌다. 1865년에 의사 윌리엄 액터는 이렇게 지적했다. 대다수 여성은 그것이 어떤 정리의 것이든 성욕으로 곤란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액터는 이 지적인 발기불능 남성의 경우는 떠오르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다른 의사들은 여성에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주장을 액터만큼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의사들 대부분은 여성의 욕망이 한정적이라는 데는 의견에 일치했다. 액터는 성욕이 남성에게 항상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면 여성에게는 오직 예외적으로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그의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대중의 생각을 관통하며 남성과 여성을 구별짓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성은 1분 1초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이 무미건조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들은 ним포마니아 그리고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욕구의 팽창은 음란 또 자위 이런 등등 간통 등등으로 동반했다. 1950년대 보수들에서 밤마다 달리는 것을 한편에 따라갈 수 없게 되자 등등등등 탐닉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인 관리에 따르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은 남편 말이 아니었다 등등으로 알렉산더 모리슨의 여성성 외과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여성들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중압감을 견뎌내야 했다. 이 처녀성 파괴 행위는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렸다. 6달 후에 다시 태어난 저희는 1891년 병원으로 편지를 보냈다. 곧 결혼할 예정했던 저희는 약혼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많은 여성이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벌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성은 성병방지법 반대운동을 주도한 조세핀 버틀러였다. 버틀러는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고 남성을 설득하는 일에 매진하기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이 운동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1866년에 어린 딸 에바가
예기치 않게 사망하자 버틀리는 나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돕고 싶다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교사 같은 일정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버틀과 동료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남성이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다른 이들이 이런 가정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상적인 남성의 욕구가 정상적인 여성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남성의 욕구는 확실히 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욕구를 선대원이 부당하게 억눌려 온 데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성학적인 인종차별주의를 따랐음에도 스토포즈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욕구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킨제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심리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성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성적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인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영속적인 특징에 불과했다. 하지만 젠더는 하나의 연속 상상해 놓고 이해하는 킨제이 관점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리들 킨제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1949년에 영국의 많은 중산층 젊은이들은 혼전 관계에 적극적이었지만 여전히 이중잣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의 전이를 든 여성은 못마땅한 눈총을 받았으며 때로는 시설에 수용되기까지 했다. 조사에 한 남성 중에서 상당수가 이러한 이중잣대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3살의 한 건축에서 근로자는 리틀 킨제이 면접자에게 말했다. 만약에 즐기기 위해서 나간 경우라면 저는 몇천 불을 사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고 싶어 외출을 한 경우라면 그녀에게 손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런 일에 사는 20살 남성도 비록 자신이 관계를 맺어오긴 했지만 만약에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의 관계의 여부에 응하는 더 이상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등등.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는 196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1967년에 미국에서는 18살의 수산나 케이슨이 물러나가는 이유로 병원에 수용이 되었다. 여성 호르몬에서 들어진 부석에 드는 합성한 초기 비임약 이런 게 있었네요. 비임약에 대해서 20세기 후반에도 물러나다닌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위험한 꼴이 피었다. 흑인 여성들이란 젠더가 아니라 더 씌워진 인종주의적인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여성이 자궁 경부암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면전에 일어서 위험이 흑인 여성의 백인 여성보다도 물러나더라고 기존 의료계의 편견에 근거했으며 내가 10대였던 1990년대에도 젊은 여성에게 정상적인 것을 적정 균형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걸리면 불감정 소리를 들었고 해프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10대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1990에서 2000년대 소녀 잡지들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했다. 2016년에 기원자를 위한 혼매 데이트 사이트 illicit인counter.com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사항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성의 남성과 상대 여성과 관계하는 과거의 상대의 수를 여전히 조금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남성과 여성 회원 모두 그들의 새로운 연인에게 있었으면 하는 과거 섹스 파트너의 이상적인 수는 덜 놀리면서 딱 떨어지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한 대변은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다는 남성들은 미래 여인이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과 동시에 길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이 대변의 말들이 있을까? 혼의 관계보다 허용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이중잣대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말인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 많은 나라에서 혼인관계에서건 혼외관계에서건 이런 것들이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들에 대한 젠더화된 기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가족의 규모나 한 부모라는 이유로 비난을 감내하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게다가 밤에 주례 여성이 입는 옷이나 행동은 서구 세계 곳곳의 언론과 법정에서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들의 옹호 수단으로 이용된다. 2019년에 3인의 심리학자들은 강간의 경우의 피해자들 그렇게 정상적인 그 관념이 젠더와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잣대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에워싸는 일도 아니라는 뜻이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뭔가? 몇 년에 내가 식장에서 규모 조직 개편을 하고 있었다 그 알려져 있던데 참고하라며 이 규범적 펭귄 이야기에는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성적인 것들이. 이들 킨제이 조사 응답자 대부분은 일부는 그런 개혁한 성의 정의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55살의 한 여성은 직전에 정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강한 반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메모를 달아뒀다. 내 생각에 이 질문은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나 역시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멈추는 그 방침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때 정 그렇게 파트너에게 그녀에게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래서 불가하다고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누구와의 관계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이러한 상대적인 관점은 여전히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내 감정은 정상인가? 무서운 뒤에 웃음이 나와 타는 듯한 더운 1986년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러면 그리까지 덥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 어릴 적에 여름날을 떠올리면 희미한 기억 속에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날들만 연일 이어진다. 이땅 가족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우리 가족이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려고 하면 꼭 그랬던 것 같아. 야외에서의 물사용 금지령이 내려졌던 따스와서 발도로 포장된 학교 운동장 가정자리에 난 불들이 시들시들 죽어갔다. 나는 매튜보다도 나이가 많았고 더 똑똑했다. 나는 걔가 또 뭔가 이야기를 진행하거나 들은 얘기를 잘못 이해했나 하고 생각했다. 결국 매튜의 말에 맞았음이 드러났다. 매튜는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 케이티가 자전거를 타다가 화물트럭에 치여서 즉사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전화로 소식을 들어주는 엄마는 충격을 받고 믿기지 않아서 확인할 겸 케이티의 집에 다녀왔던 모양이었다. 엄마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나와 내 동생은 놀랍게도 웃음이 터져나왔을다. 슬플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만한 나이였는데 4살의 앨리슨도 저도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 상당한 눈치였다. 나중에 과일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컵에 버번 비스킷을 앞에두고 우리가 울어대자 엄마는 웃음이 나오는 바람에 당황스럽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해주었다. 웃음은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의 한 가지다. 그때의 웃음은 여러분이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그 일로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가지 감정은 아동들에게 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어떤 의미이고 그런데 감정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비단 어린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 제임스 웨도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고 논하는 방식은 계속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보다 최근에는 신경생리학자들이 특정 감정들을 두뇌의 여러 영역에 위치 짓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애초에 우리는 무엇을 위협으로 인식하는가? 우리는 공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는 공포를 우리 자신에게 또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감정이 인간 삶의 보편적인 측면 하나로 실존한다고 가정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감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서구도 마찬가지다. 1830년에 마음에 대한 글을 썼던 영어권 작가들은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정, 애정, 정서 같은 종교에서 빌려온 매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했다. 1850년에 이르러서 역사학자 토마스 딕슨은 단순한 분노와 열정으로부터 복잡한 동정적인 정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성미한 느낌들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범주를 감정이라는 용어가 선호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세기 초들면서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다른 여러 분야 과학자들은 인간 감정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케이트가 접근한 이후에 내 어린 시절은 슬픔이 지배했고 오랫동안 케이티의 죽음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다. 가까운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란 누구라도 슬픔이 길고 복잡한 가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 7살 인생은 계속되었다. 나는 학교에 갔고 등등등등으로 갔고 어찌든 슬픔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인식이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슬픔으로 생명이 위대해질지도 모르고 두려워했던 피프스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피프스가 살던 시대는 런던시는 주간 사망을 통계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에 발생한 모든 사망 원인을 매주 공표했다.
오늘날의 우리라면은 감정과 신체를 이런 식으로 연관짓는 것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으로 치부할지 모른다. 하지만은 17, 18세기의 과도한 감정으로 인해서 글자 그대로 심장이 부서지고 터지거나 쪼그라들 수 있다고 믿었다.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란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례들도 계속 발견되면서 그렇지만 모든 강렬한 감정이 늘 건강하지 않다거나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온 것만은 아니다. 풍부한 감수적으로 지면 174년 출간한 요한 볼프강 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능가하는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이 소설은 가상의 마을 발라임에 사는 젊은 여수가 베르테르가 아름답고 지적이며 사랑스러운 하지만 약혼자가 있는 로드에게 매혹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로드를 향한 베르테르의 열정과 짝사랑은 극단으로 치닫고 결국 베르테르는 자살하게 된다. 소설 속의 화자는 베르테르의 편지 소개를 역할을 하는데 괴테는 가제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문학적인 창조물 베르테르의 감정을 해상하는 뜻 엮어 나간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되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의 비극적인 정서와 자살을 인식하는 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베르테르의 자살은 감정이 예민할 정도로 고양되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의학자 설가들은 과거 수세기 동안에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명료한 어조로 자살이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적었다. 정신과 의사 보부수 원질로의 저서 자살의 해부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듯이 보이는 자살 사례들이 실렸는데 양심을 가졌고 시련 질투 상처받은 허영심 일으켜 정상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치가 확고하게 파고들었다. 따라서 강경 보수주의자였던 윈질로가 보기에 개인이든 사회든 감정에 끌려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 국회 담원 입설. 당신은 정서적인 사람인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1928년 미국의 심리학자 원더우먼 캐릭터의 공동 창조자 윌리엄 몰턴 마스터는 자신의 저서 정상인 감정에서 이렇게 물었다. 마스터는 사람들 대부분이 극단적인 감정을 자주 표출하지 않는 한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빅토리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바뀌었다. 스코틀랜드 의사 앤드류 컴은 1840년에 출간한 부모 가이드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감정은 지성이 충분히 발달되거나 개몽되어서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드러난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이성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아동이 받아야 할 적절한 교제의 시점을 지나치게 미룬다면 그런 동안의 아동의 품성과 행동은 운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의 작가도 비슷한 조언을 내놓았다. 토머스 딕슨은 20세기 접어들면서 감정 통제라는 말은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보면서 눈물을 흘린 영화가 몇 편인지 목록을 작성해달라는 1950년의 매스옵서베이션 조사에서 중년의 가정주부는 H 여사는 내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긴 해요 라고 말했다. H 여사는 자신의 감정이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웃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감정의 기색을 숨기려고 애를 써요. 다들 보는 데서 우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으니까요. 영국인들은 눈물을 숨기는 데 열심히 했다면 미국인들은 분노를 가리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마스터의 사생활에 그의 정상적인 감정 모델과 완전히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마스터의 주장이 자신의 여성 파트너들의 아이디어와 업적을 가로채고 그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가족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생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감정을 고취시켜서 유쾌함과 사회적인 조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바람에 마스터를 능가하는 자는 없었지만 1950년 정신분석가 브리더 프롬 레이만은 이런 분노에 대한 거부가 20세기 전반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세계대전의 반작용은 아니었을지 물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출신의 독일이었던 프롬레이만은 요즘 나타나는 적이와 방금 어떤 두 인간에 발생하는 악의적인 행동은 우리 서구 문화에서 형용하기 어려운 다른 인간 행동들보다도 더 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억눌려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1940에서 50년에 제작된 교육 영화들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제어해서 감정의 통제력 성질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했다. 그렇지만 분노는 여전히 양날의 정과 같았다.
오늘날 가다한 감정의 표출은 음악에 손을 올리는 트위터 트롤부터 최근의 백악관 주인들까지 상해지는 것 같았다. 감정을 억누르고